각종 이슈들에 묻히고 있지만 북한의 전쟁 도발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협박을 하든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연례 행사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의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언제나 하던 허세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기고글을 통해 김정은이 1950년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절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히며 전쟁 준비를 선포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결코 0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100%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붙을 경우 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북한의 우위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김정은은 한국군의 F-35 전투기도 현무 미사일도 아닌 이 물건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이제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 직전 전차 한 대, 전투기 한 대 없었던 한국과 달리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강력한 공군과 기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쟁 발발 초기 북한군은 순식간에 남한 지역 대부분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반격에 나설 때까지 한국군이 2개월을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 군사력 평가기관 GFP의 2024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등극했지만 매년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국산 무기를 양산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육해공 전력은 이제 북한과 비교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군부터 살펴보자면 북한이 여전히 항공기 대수에서는 한국의 2배에 달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구형 전투기로 그마저도 연료가 없어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등의 최첨단 전투기로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시 하루 이틀 내로 한반도 제공권 장악을 완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장 좀 보태 한국 공군 한 개 비행대대만으로도 북한 공군을 괴멸시키는 게 가능한 수준으로 김정은 본인마저 북한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과 싸우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이죠. 바다에서는 아예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함 대수로만 따지자면 북한이 한국 해군보다 5배 이상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북한 전투함의 대부분은 소형함으로 한국의 2,000톤이 넘어가는 대형함들과 교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세종대왕함과 같은 주력 군함 한 척이 북한 함대 하나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다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취역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기에 하늘과 바다에서는 북한과 100번 싸우더라도 100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옮겨오면 조금은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첨단 군사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공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병력의 수가 중요하기에 몸집을 불리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육군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북한의 모든 인민들을 징집해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의 정규 병력만 약 128만 명으로 55만여 명인 국군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그중 110만여 명이 육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보위부도 정규군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규모는 5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사회조직은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준군사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노동저기군, 청년돌격대,
청년 근위대 등의 조직들을 포함해 약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 병력 숫자에 있어선 북한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대한민국 역시 약 3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만큼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다면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기에 단순 수 싸움에서 밀릴 거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해 군인들의 전투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장비의 질에 있어선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나 우리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무려 10년에 달합니다. 그만큼 일반 병사들의 숙련도에 있어서는 북한이 앞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얼마나 긴 기간 군 복무를 했냐보다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며 열악한 영양 상태로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0cm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에서 한국이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 바로 명령에 순응하는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과 함께 체계에 복종해야 한다는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온 북한 군인들은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이죠. 하지만 북한과 달리 고등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자란 요즘 MZ세대 병사들은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군의 명령에 복종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는 전면전 상황에서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휘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첨단 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국 육군 특전사령관을 맡았던 전인범 장군은 한국군의 가장 큰 장점이 자유사고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각자의 주관이 뚜렷한 자유사고를 하는 병사들을 지휘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명령만 내리려 한다면 자유사고를 하는 군인들은 100%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부대를 운영한다면 병사들은 자율적으로 사고하여 현장에서 작전 완수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사고를 하는 강력한 군대로는 미군을 들 수 있죠. 그리고 북한군 역시 MZ세대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아무리 틀어막으려 해도 한국 드라마와 K-팝 같은 한류가 북한으로 끊임없이 들여오고 있으며 이를 보고 자란 북한 MZ세대 사이에선 체제에 대한 의심과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반동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북한 청년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압제를 강화했었지만 다양한 경로로 어떻게든 한류를 접하는 북한 MZ 세대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196명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MZ세대였다고 하죠. 덕분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라는 이미지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선포한 것도 진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전쟁 준비를 선포한 이상 북한 인민의 행동에는 커다란 제약이 생기고 처벌도 엄청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 굶주리더라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평불만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기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F-35도 현무 미사일도 아닌 바로 확성기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기를 쓰고 어떻게든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한국군의 대북방송이었습니다. 국경선에서 초대형 확성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실체와 치부를 폭로하는 대북방송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강력한 확성기로 국경에서 약 30km 지역까지 방송이 울려 퍼져 북한에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전 무기였죠. 실제로 대북방송을 듣고 수많은 북한 군인들이 탈북을 결심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 대북방송 프로그램 중 의외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다름 아닌 일기예보였다고 합니다. 대북방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그날의 북한 날씨를 예보해줬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도 일기예보란 게 있긴 하지만 북한이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적중률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대북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일기예보는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대북방송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북한과 남한의 격차를 크게 실감하게 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북한의 협정 위반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기에 대북방송 역시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김씨 정권은 어느 때보다 낮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딸 김주애를 앞세운 김정은의 4대 세습 의지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방송이 재개된다면 북한 정권 붕괴의 결정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